무슨 한국 같은 나라를 간다는 거야? 거긴 지금 대통령조차 없는 나라라고. 위험하다고. 이건 말도 안 돼요. 밀라노의 최고 음악 프로듀서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5년간 키워온 이탈리아의 톱스타가 갑자기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 파리의 올랭피아 극장, 베를린의 피라모니, 유럽 최고의 공연장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실수야. 곧 돌아올 거야. 마르코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50년 전 한국의 어느 무대였다는 겁니다. 마르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던 스타가 어째서.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유럽의 스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가수 알렉산드로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23살의 이른 나이에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5만 관중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백스테이지에서 마르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엔 관객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죠. 실시간 방송 중이었기에 방송국 담당자들은 땀을 흘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래가 진행될수록 객석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후렴구에 이르러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듣는 한국어 노래였지만 관객들이 휴대폰 불빛을 하나둘씩 켜기 시작했어요. 5만 개의 작은 별들이 제 노래와 함께 춤추는 것 같았죠. 마르코는 분노했습니다. 5년간 투자한 내 시간과 노력이 내가 감히. 하지만 그의 말은 관객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탈리아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알렉산드로, 한국 전설의 노래로 5만 관중 사로잡다. 문화의 경계를 넘은 용기 있는 도전.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르코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려 했지만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공연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죠. 방송국 대기실에서 유튜브를 보니 제 공연 영상이 이미 10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엔 한국 팬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가득했죠. 이탈리아 가수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훈아의 감성을 표현하다니.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훈아의 다른 노래들을 다시 들었어요. 한 곡 한 곡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역시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죠.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호텔방으로 찾아왔죠. 알렉산드로, 정신 차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금 버리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나 해. EMI와의 계약, 유럽 투어, 광고 계약들.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제가 대답하지 않자 마르코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부모님의 병원비 청구서였죠. 내 어머니의 치료비, 동생의 학비. 모두 회사가 보증을 서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내가 계약을 어기면 그만하세요.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마르코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내 선택이겠지.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이 갈등의 시작은 콘서트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음반 작업을 위해 이탈리아를 떠나 런던의 한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새 앨범 녹음이 한창이었죠.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음악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드로,
오늘도 같은 부분을 20번째 다시 녹음하고 있다고. 마르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앨범 발매 일정을 못 맞추면 위약금이 얼마나 큰지 알아.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스튜디오를 나와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블랙핑크와 BTS의 영상들을 보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죠. 그러다 낯선 곡이 재생됐어요. BTS의 진이 부르는 테스 형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멈춰 써버렸어요. 이 노래, 뭔가 달랐거든요. 스튜디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치 이끌리듯 테스 형과 나훈아를 검색했습니다. 며칠 후, 마르코는 제가 나훈아의 음악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즉시 회사의 법무팀을 소집했죠. 한국 음악을 따라하다가 표절시비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모든 음악적 방향은 나와 상의하기로 했잖아.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저는 이런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 그는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알렉산드로, 당신 미쳤어? 이번 앨범 컨셉은 이미 확정됐잖아. K-팝 커버도 모자라서 이제는 트로트라고. 마르코는 즉시 회사의 모든 부서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렉산드로의 SNS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하라. 모든 인터뷰는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 특히 한국 관련 질문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부모님의 반응은 더 고약했죠. K-팝이라면 또 모르겠다만 트로트라니. 아버지의 말씀이 제 귀에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부모님과 잘 이야기 나눴나? 내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해했길 바라네. 결국 돈 걱정이시죠?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 동생 학비, 어머니 병원비. 전 그냥 당신들의 ATM기였던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검은 물결이 일었어요. 제 성공이 곧 가족의 생존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히트곡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반항심으로 시작된 나훈아의 음악 연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K-팝 아이돌의 완벽한 퍼포먼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의 무대에는 삶이 녹아 있었죠. 기교나 화려함이 아닌 순수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코는 이런 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작업실로 찾아왔죠. 이봐,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예술적 성취, 음악적 진정성? 그런 건 배고픈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야. 자네는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어. 이걸 날려버리면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런 압박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지갑 속 명함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열렸던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우연히 만났던 프로듀서 김민수 씨의 명함이었죠. 용기 내어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요? 흥미로운데요. 김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훈아 선생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훈아 선생님이야말로 K-팝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제가 테스 형에 매료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말에 온라인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나훈아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K-팝과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분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온라인 세션은 매주 이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단순히 노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나훈아의 음악에 담긴 시대상과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주었죠. 1968년 데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진실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 김민수 씨는 매주 일요일 저녁
한 곡씩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1975년,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있었어요. 이런 리듬과 사운드 들리시나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로트라고 하기엔 너무나 강렬한 일렉기타 사운드, 그리고 격정적인 드럼 비트. 이건 마치 록 음악 같은데요? 맞아요. 나훈아 선생님은 전통 트로트의 록 사운드를 과감하게 접목시켰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보수적이던 음악계에서는 말도 많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고향역을 들을 때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스형에서는 이별이라는 보편적 감정이 어떻게 한국적으로 승화되는지를 배웠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김민수 씨가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무대에서 관객과 교감하는 방식을 보세요.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관객과의 약속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 저는 매일 밤 나훈아의 무대를 수십 번씩 돌려보았습니다.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대별로 달라지는 창법과 무대 매너. 시대는 변했지만 그의 진정성만큼은 한결같았어요. 한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해요. 김민수 씨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까지 한국인들이 겪어온 시대적 아픔을 들려주었습니다. 빈민가의 왕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어요. 김민수 씨가 보여준 오래된 다큐멘터리 속에는 7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공연하는 젊은 나훈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서민들 곁에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위로하고 때론 대변해 주었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과 완벽한 퍼포먼스를 쫓던 제가 이제는 진정성과 메시지를 고민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제가 배운 것들을 음악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탄생한 그곳에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구나.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목적지는 그의 고향 대구였습니다. 여기가 나훈아 선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김민수 씨가 소개해준 지역 문화 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이 시장에서 어린 나훈아가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지금은 현대화된 시장이지만 여전히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음악에 담긴 서민적 정서가 이곳에서 시작된 걸까요? 어느 날은 나훈아의 오래된 팬클럽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30년 넘게 그의 음악을 사랑해온 분들이었죠. 그중 한 할머니가 유독 제 관심을 끌었어요. 무릎이 불편하신 듯 했지만 나훈아의 노래만 나오면 젊은이처럼 어깨를 들썩이셨거든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나훈아의 팬이 되셨나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보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1975년 우리 막내가 돌이 되던 해였지.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누워있던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게 사랑과 진실이었지. 그 노래를 들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50년 가까이 모아온 나훈아의 공연 티켓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건 77년 대구 공연 티켓이야. 그날 나훈아 선생님이 내 사연을 읽고 울긴 왜 울어를 불러주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요. 그들에게 나훈아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힘겨운 시절을 함께 견뎌준 친구이자 위로였던 거예요. 그날 밤 팬들과 함께 그의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역을 들을 때면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무시로가 나올 때면 모두가 함께 흥얼거렸죠. 노래 하나하나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옛 공연장들도 찾아갔어요. 세월은 건물을 낡게 만들었지만 이곳에서 울려 퍼졌던 음악은 시간을 초월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곳은 나훈아 선생님이 최초로 록 사운드를 선보인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산시로 경기장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만 관중 앞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던 제가 이 작은 극장 속 나훈아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관객과의 거리는 달랐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같은 것이었을까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화려한 무대, 완벽한 퍼포먼스에 가려진 채 보지 못했던 가수와 관객이 진심으로 만나는 순간의 소중함을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그가 자주 산책했다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주간 보고 들은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대구의 좁은 골목길에서 만난 서민들의 삶, 오래된 극장에서 들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30년 넘게 그의 음악을 사랑해온 팬들의 눈물 어린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나훈아의 노래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한 예술가의 진심이었죠. 화려한 테크닉이나 세련된 퍼포먼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공감과 위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힘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왜 그렇게 공허했을까요? 화려한 무대, 수많은 팬들의 환호, 성공적인 커리어.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공황장애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무대에 오르기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그의 노래로 위로받았다는 아주머니, 사업 실패 후 울긴 왜 울어를 들으며 다시 일어섰다는 할아버지. 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는 진정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밀라노 산시로 경기장의 거대한 무대 위에 섰던 날, 5만 관객의 함성이 귓가를 울렸죠. 제 정규 콘서트의 마지막 곡을 앞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막으려고 했던 건 큰 실수였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르코는 음악을 돈과 권력의 도구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마르코가 당신과 다른 아티스트들을 음해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의 증거예요.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주요 언론사들의 압력을 행사한 이메일들, 저를 음해하기 위해 고용한 소셜미디어 팀의 활동 내역, 공연장들을 협박한 증거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저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네요.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음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최대 음반사 총괄 프로듀서, 조직적 음해 의혹이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유럽 음악계의 킹메이커가 쌓아온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적 대응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편견이나 오만으로 음악이 재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언론의 관심도 잦아들 무렵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할 때라는 걸요. 바로 가족과의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더 이상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스프 향기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일이 줄어든 게 스타가 되고 돈을 벌게 되면서 호텔 식사, 미슐랭 레스토랑 방문은 늘었지만 정작 이렇게 따뜻한 집밥의 온기는 잊고 살았습니다. 한술 한술 떠먹으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힘들 때마다 이 맛이 저를 지켜줬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알렉산드로, 더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꾹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너무 바쁘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돈 보내준다고 매번 고생하는데 엄마가 아픈 것도 늘 미안하고 아버지도 마음을 여셨습니다. 너와 이야기 나눌 때마다 조심스러웠단다. 우리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지. 우리가 너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멀어져 있었던 걸까요? 나훈아의 고향역에서 느꼈던 그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그들에게 나훈아의 노래가 위로가 되었듯 저희 가족에게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돈을 보내드리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진정한 효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던 걸까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제가 겪었던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대해 그리고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희망에 대해 부모님은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알렉산드로, 넌 충분히 잘해왔어.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이 흘러나왔어요. 때론 멀리 돌아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정을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나훈아의 테스형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밀라노의 한 공연장. 객석은 이탈리아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공연이 끝난 후 한 노부부가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노래를 들으니 멀리 있는 아들 생각이 나네요. 음악은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뿌듯함을 느낀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를 찾아오신 교포 어르신들이었죠.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들을 줄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가 하는 음악이 진정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음악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알렉산드로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청년이 우연히 발견한 나훈아의 노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 전역에서 그 감동이 다시 피어나고 있죠.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진심에는 국경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50년 전 나훈아가 전했던 그 진심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탈리아의 한 청년을 통해 다시 울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